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핫픽 뉴스 좀 알려드리고 오늘 이야기 핵심 이슈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보도네요. 내란 우두머리 수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오늘 오전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유를 얻은 증거인멸 염려 때문입니다. 경향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JTBC 보도는요, 극우 세력의 서부지법 폭동에도 여권 정치인들이 궤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폭동 3시간 전쯤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직접 현장에서 담 넘은 사람은 훈방될 거란 말을 했고요. 폭동 이후에는 친윤계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들을 가리켜서 폭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 폭동꾼들을 가리켜서 윤 대통령이 일으킨 성전에 참가한 십자군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 연합뉴스 등 여러 보도가 있었죠. 내란 전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고꾸라졌던 여당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으로 회복됐고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5.7%포인트 높아진 46.5%, 더불어민주당은 3.2%포인트 낮아진 39%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오늘 핫픽 뉴스였고요.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예,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종욱 정치학 박사, 그리고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 세 분 모셨습니다. 함께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우리는 세트인가 본데요. 예, 아니 뒤에가 시사평론가라는 타이틀이 똑같으니까. 제가 제외된 거죠. 두 분과 얘기예요. 예. 우리 한 몸. 깍두기. 네. 시사평론가 두 분과 정치학 박사 네네. 정치학 박사시죠? 예. 예. 과가 틀렸을까 봐. 예. 혹시 박사세요? 아니 저는 석사만 2개. 예. 그렇군요. 예. 우리가 가방끈이 제일 짧네. 제가 대학 졸업장도 없는 제가 가장 뛰어나시잖아요, 평론에서는. 그렇죠. 제가 제일 오늘 의상도 결혼식 분위기로 굉장히 결혼식 좋습니다. 분위기로 아니, 화사합니까? 아니 이미 이제 법을 예견을 했어요? 네? 이미 법을 예견을 했어. 역시 뭐 예견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좀 우리들이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쳤으니까 좀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좀 저희들이 좀 힘이 있어야 저쪽이 좀 주눅이 들 텐데, 저쪽이 지금 거의 주눅이 안 들고 오히려 야 우리가 잘했어. 니들이 뭐야라고 하는 얘기하는 상황이어서 좀 시민들이 이제 좀 힘을 갖고 준엄하게 야 니들 세상은 이제 끝났어. 시민들의 세상이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오래지기도 했어. 화사하게. 넥타이를 좀 화사하게 근데 했어요. 뭐 아까 여론조사 얘기 잠깐 하셨지만 보수층은 지금 막 뭐라고 할까요? 좀 극성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극사. 자기 막 주장들을 네. 적극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적극적 응답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보수라고 할 수 있을지 뭐 그거 아니 근데 국민의힘이 본인들 지지자라고 하니까 보수라고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기 편이 적극적으로 어떤 논리를 주장을 하면은 네. 그 논리에 대해서 평소에 반응하지 않던 사람들도 우리 편 논리니까 따라가는 게 지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도 나도 지금 예를 들면 부정선거론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말 안 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다 부정선거론은 한번 의심해 봐야 돼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부정선거론까지는 아니어도 선관위가 그동안 잘못한 게 있잖아. 이 정도 수준까지는 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는 왔어요. 그러면은 네. 이 정도 그런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 윤석열이 부정선거론을 막 갖다 집어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또 선관위는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어. 여기까지는 계속 얘기하면서 요거를 사실상 옹호하는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이 국면을 계속 끌고 오다 보니까 이 보수라고 하는 유권자층에서 원래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아니야. 예를 들면 과거에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는 부정선거는 아니야. 이렇게 딱 긋고 갔잖아요. 그때만 해도 소위 2030 유권자층 이준석을 따랐던 그 당시에
2030 유권자층은 부정선거론 얘기하고 이러면은 막 욕하고 그랬습니다. 손가락질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는 저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나 먹히는 그거 유튜브 전용의 그러한 이슈야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반적인 극우 유튜브 논리가 이제는 전반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금 논리처럼 지금 돼버린 상황이어서 자기 편 논리가 되니까 우리 진영 논리야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이 저변이 상당히 넓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행위로 표출되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보수층이나 극우층이나 이 표면적으로 지금 주장하는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이 점점 지금 차이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제가 이게 어떤 확신범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까지는 얘기를 못 하는데 겉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는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은 확신범인 것 같다라는 거는 구속영장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그쵸. 뭐 100% 네, 확신범인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네. 하는 일은 진리이고, 그러니까 김재원 같은 자가 성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먹이는 상황이고, 윤석열이 얘기하는 대로 무엇이든 작동하면 뭔가 새로운 방향성이 나올 것처럼. 저는 분기점은 1월 28일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설 지나면 자기들 주술의 세계에 의하면 뭔가 새로운 기운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 이제 보셨겠습니다만 봉지욱 기자가 페이스북에다가 쓴 거 있지 않습니까? 법원 폭동의 수괴는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얘기를 해서. 법원 폭동의 수괴는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보도를 하겠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저는 이게 좀 되게 좀 의미심장한 얘기라는 게 이번에 들어간 폭동들을 보면 매우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이에요. 심수조가 있죠. 웬만한 사람들 그렇게 유리창 부시고 문 부시고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어갔고 또 일부조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을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 또 한 조 같은 경우는 6층 7층 그러니까 판사들이 있는 개인방까지 올라가서 후레쉬까지 들고 갔어. 뭐 누가 후레쉬를 준비하겠습니까? 그 와중에 이런 걸 했다면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것 같은데. 손전등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거를 우리 손전등을 요새 저 사기도 쉽지 않은데 안 쓰죠. 철물점 가야지 휴대폰 다 쓰잖아요. 그렇죠. 휴대폰. 예. 근데 손전등을 들고 있더라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예측해 보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지금 아마 그 의원이 국회의원 됐죠. 됐는데 네. 이 사람이 뭐 한 유튜버랑 통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통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내내 저놈들 MBC 저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완전히. 그랬더니 이 한 남성이 이거 조져야 돼. 시위도 하고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가지고 시위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승규가 그래요. 주변에 좀 그렇게 해주세요. 주변에 그렇게 좀 전하세요.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23년 9월인가 뭐 이때 보도가 맞아요.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누구하고 그렇다면 연계 가능성. 이런 흐름들 자체가 이때부터 유지돼 왔으니까 계속 네트워크가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 여기 하나라고 얘기한다면 이들의 폭력성 그다음에 그 폭동의 내용들을 보면 계속 이건 추정입니다만 HID 같은 예를 들면 계속 얘기했던 게 HID가 아직까지도 복귀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HID가 군인이기도 합니다만 또 오비도 존재한다라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 폭동의 양상을 보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우발적인 폭동이라고 보기 매우 어렵다. 그럼 봉지욱 기자 얘기도 맞을 수 있고 또 제가 추정입니다만 HID라고 하는 아주 고도로 훈련되어 있는 오비들이 이런 문제와 개입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하다. 우발적인 폭동이 아니라 예비된 폭동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거의 내란이죠. 그렇죠. 예비된 폭동이면 내란이죠. 내란이죠. 그게. 내란이고 그게 그들이 지금 게다가 법원을 지금 습격을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건 내전 상황처럼 완벽한 사회 혼란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다. 그럼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내란을 준비하고 예비해서 실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도를 보면은 지금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이날 이 윤석열 구속이 되는 날 보면은 뭐 집회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집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인 차원에서 참석했다 이런 대목들이 있어요. 근데 집회. 그렇죠.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 개인적으로 참석한 것인지 뭐 어떤 차원인지 이제 사실 알 게 뭡니까 그게? 예. 그 정확하게 이제 현직이? 그렇죠. 현직이.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이 단서가 붙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꼭 이런 이제 확인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집권 세력
그러니까 지금도 어쨌든 집권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도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황이지만 이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범보수에 이 윤석열과 선을 긋지 못하는 이러한 태도가 지금 이러한 법원 습격, 법원에 대한 폭동 이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거의 시작은 법원의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의 수사 그리고 법원의 구속 이게 모두 다 법적으로 부당하고 불법이다라는 주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주장이 윤석열이 주장을 한 것이고 국민의힘이 그게 맞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이런 아주 쓰레기 같은 언론이 그게 맞다. 그러한 주장들이 맞고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오늘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죠. 거의 지금 3주째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의 주장이 뭐 100%는 아니더라도 한 70%, 80% 맞는 얘기가 있다라는 식의 뭐가 맞다는 거예요? 그 뭐 공수처의 수사권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체포 영장 이렇고 심지어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은 뭐 오늘 무슨 얘기를 주로 하느냐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구속이 됐어요. 예. 이 구속의 부당성을 두 개를 갖고 얘기했습니다. 첫째, 이재명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기서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죠. 이재명은 구속을 안 시켰는데 왜 윤석열은 구속시켰냐 이거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구속시킬 때는 그 구성영 저기가 이게 영장이 뭐 600자 얘기할 때 예. 이게 구속을 안 시키는 이유를 얘기해 줄 때 얘기가 길었는데 예. 윤석열은 왜 단 이 40몇 자를 가지고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 요거 왜 짧게 해가지고 왜 잡범처럼 이렇게 구속을 시켰냐 이렇게 짧게 구속시키는 게 어딨냐 이 두 개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잡범은 아니지. 근데 윤석열은 내란 수계형인데. 근데 이게 예. 말이 안 되는 게 예. 첫 번째로 이재명과의 형평성을 얘기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고 내란 수계 혐의인데 내란 수계 혐의가 걸렸는데 구속이 안 됐으면 그러면 형평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등가의 비교. 그렇죠. 예. 그리고 내란 수계 혐의에 걸렸는데 저렇게 이 공수처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안 가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관절을 요새해갖고 버텼다. 그러면 형평성을 논할 수가 있죠. 그렇지.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전혀 그렇죠. 다른 범죄고 전혀 다른 맥락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야 법원이 이거는 왜 이쪽은 구속이 되고 이쪽은 구속이 안 됐는지 설명을 해라. 이게 사설입니다. 이게 정신 나간 신문이에요. 이거는 이거 신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쳤네.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신문도 쓰고 국민의힘도 주장을 해요. 아니, 조선일보가 그런 거를 써요? 이거는 신문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기자들이 미쳤구만. 그리고 예.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발부되지 않은 거에 대한 이유를 왜 한쪽은 길게 쓰고 한쪽은 짧게 쓰냐?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이 안 될 때 그렇게 이유를 길게 쓴 게 이례적이다라고 그때는 난리를 쳤어요. 왜 이렇게 길게 쓰냐? 원래 구속이 되고 안 되고는 법원이 짧게 쓴다. 원래 짧게 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판사는 이 윤석열이 구속되고 안 되고를 판단한 판사는 짧게 썼어. 전담 판사도 아니고 예. 사실은 당직 판사예요. 예. 그러니까는 짧게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짧게 썼다고 해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짧게 했겠습니까? 8시간을 그걸 고민을 했는데.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네. 이제 얘기하다가 잠깐 샜는데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가 무슨 뭐 불법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까지 딱 얘기를 해놓으면 그거 유튜브에서 딱 받아가지고 무슨 주장을 하냐면 자, 이 상황은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든 뭐 무슨 뭐 이 사법부든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 헌법은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 그 유튜브가 이걸 막 선동을 해요. 그러면 요거를 또 어디서 받느냐?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어떤 세력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라고 막 거기서 또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이 커뮤니티는 주로 2030 세대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예. 2030 세대들이 어제 이제 집회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그렇더라고요. 집회에 모여있다가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야 국민저항권이니까 내가 지금 담을 넘어갈게. 이런 걸 얘기를 해요. 담을 막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진을 올립니다. 내가 지금 담을 넘어왔는데 왜 안 넘어오냐. 나 혼자 넘어와가지고 지금 고립됐다. 나 이제 어떡하냐. 이런 걸 막 올려요. 그러면 이걸 발을 동동 구르다가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막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윤상현 의원 사람들은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들은 또 익히 아시겠지만은 훈방 조치되니까 걱정 없습니다. 이런 답을 해줘요. 그렇죠. 그런 답을 한 것을 캡처해가지고 커뮤니티에 또 올립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용기를 얻은 2030들이 넘어가도 되는구나. 막 넘어가고 부수고 또 누가 옵니까? 유튜브 이거 그 영상 보시면은 다 셀카봉에다가 핸드폰 달아갖고 촬영하고 있죠 또. 유튜브 다 넘어와가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집권 세력하고의 이런 어떤 담론을 막 만드는 과정에서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확대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권성동은 사과를- 마치 이제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자들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호도하고 예. 왜곡하려고 하면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은 뭐 저런 식으로 다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조선일보 기사 얘기를 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발부할 때 사유가 35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 600글자였고 윤석열은 15글자로 사유를 표현했다. 네. 야, 참 그거 가지고 그러면은 구속사유를 이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어거지까지 지금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차은경 부장검사가 얘기했대잖아요. 확신범 수준이라고. 부장판사가. 예. 부장판사가 확신범 수준이라고 얘기했대잖아요. 예. 근데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이 현 대통령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정지 상태라 하더라도 대통령실 반응을 한번 봐보세요. 구속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당장 야당 대표하고 형평성 문제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정진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진석이 그 폭동을 보고 난 다음에 SNS에 반응을 올렸거든요. 뭐라고 올렸냐면요. 5시 30분이에요. 어제 새벽에. 비상계엄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려요. 폭동인지 그러면- 아닌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폭동으로 봤는데 뭘 영상으로. 그러면 대통령으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관저에 머무르면 연락도 다 할 수 있고 그쵸.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 증거인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건 뭐 거의 비교 불가능하잖아요. 예, 핸드폰이나 뭐 그러니까- 텔레그램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거짓말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 거짓말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건 그 영장 심사 받았을 때 차은경 부장검사가 딱 한 번 질문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비상입법기구. 네, 네.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네. 비상입법기구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습니까? 이거 딱 하나 질문했대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거 하는 게 그 최상목한테 윤 대통령이 쪽지 계엄 선포하면서 쪽지 한 장 전해준 거 있잖아요. 그 A4에 적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국회 예산 다 깎아버리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맞다고 하면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 권능 훼손하고 국회 대신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내란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비겁자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차 부장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했대요. 비상입법기구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냐? 정확히 어떤 성격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윤석열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자기가 한 게 맞는 거죠. 아니 이게 부하한테 아니, 지금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 밖에 그러면 이거 있는 구속할 수밖에 애국시민들한테 없지. 뭘. 폭동을 사실상 사주를 해놓고 자기는 들어가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 그것도 문제지만 차라리 그냥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던가. 아니, 그걸 말은 평가받으면 또 되잖아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본인이 또 말은 했어. 아니, 예. 그래놓고 이따구로 얘기하는 이런 그렇죠. 잡범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거 범털입니까? 이 개털이 하는 거지? 내란- 범털이 이따구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한 인사가. 짓은 내란 우두머리인데 하는 행태는 그 이후에 하는 행태는 동네 진짜 양아치예요. 동네 양아치입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네. 더 무서운 게 지금 오늘 지금 법사위가 열려 있는데요. 그 국민 저항권 얘기 나왔잖아요. 1월 음. 7일 날 조배숙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아, 대놓고 얘기해요. 또- 저항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 1월 7일 날 법사위에서 얘기했더니 1월 11일 날 천공이 갑자기 국민 저항권 국회를 해산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내용을 가지고 온갖 보수 신문들 그다음에 그 극우 기독교 집단을 대표하는 언론사들이 기사를 다 쫙 씁니다. 쓰고 났더니 갑자기 전광훈이 집회에 나와서 국민 저항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메커니즘이에요. 쭉 이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면서 소위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발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꽤 많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건 그러네. 정교하게 그러네. 만들어진 방식으로 흐르고 있고 여기에 행동대들이 존재하고 있겠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걸 거죠. 사람들이 계속 세뇌되고 있고. 그렇죠. 저도 어디 지난번에 마포의 만두집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바로 옆에서 어르신들 두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이제 저 아스팔트 우파 성향이신 것 같아요. 쭉 근데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 2, 3주 전이에요. 국회 해산해야 되지. 저거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 거지. 조배숙이랑. 예. 근데 사실상 그 이야기가 대통령 윤석열을 왕으로 모시고 나머지 것들은 다 없애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 세력이 네. 누군지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임계점을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최종 심판자 역할을 하는 게 헌법재판소하고 법원이에요. 근데 지금 법원을 침탈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도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렇죠. 대법원이 명확하게 태도를 정하면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달리 할 방법이 없어요. 이 태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냥 따라가기 전에 이미 대검에서도 전원 구속수사 지휘를 했고 경찰도 지금 적극적으로 수사 나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내란죄하고 소유죄까지 다 적용하는 것까지 지금 얘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소유의 배후, 내란의 배후까지 캘 수밖에 없어요. 벌써 정광훈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극우 유튜버들, 정광훈 목사, 그리고 그 덕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나오는 것처럼 SNS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문자 나는 거라든가 통화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땐 더 많은 배후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조선일보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그러니까 보수 매체에 있는 분을 만나서 오랜만에 얘기를 나눴는데요. 조선일보가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제가 예측한 게 맞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진성 독자들이 전부 구독 끊겠다고 난리친다는 거예요. 네. 빨갱이 신문이래요 지금. 그래서 각 지국에서 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지국에는 못 끊게 하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전의 방식들은 뭐예요?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만 볼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좀 한 10만 원권 더 들 테니까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동안에 받아 먹은 거 다 토해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20몇만 원인가 뭐 더 토해내라고 그렇죠, 얘기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당신한테 마케팅 비용 이만큼 네. 들어가고 공짜로 보셨잖아요. 네. 그 다 내야지 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진성 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낼게. 낼게 네. 그리고 끊는다는 거야. 조선일보가 안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줄줄줄줄 지금 예전에는 조선일보가 200만 부라고 하는데 지금은 70만 부, 80만 부도 안 되는 수준인데 그럼요. 예. 이게 줄줄줄 빠져나가니까 조선일보가 난리가 나서 여기다 맞춰주자 그러면서 지금 무한해동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국어 아스팔트니까 달래줘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논조가 이렇게 싹 하고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조선일보는 그럼 동아일보는 안 그런가? 똑같지. 동아일보는 조선일보보다 구독부수 더 적거든. 그렇죠. 제가 예측하기로는 예측입니다. 예. 동아일보나 중아일보는 지금 50만 보다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더 끊기면은 훨씬 저도- 더 많이 줄어들 저도 수밖에 그럴 것 없어. 같습니다. 근데 버티면서 보도하잖아. 음. 중아일보도 살짝 돌아선 게 그것 때문에 돌아선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버티면서 하는데 조선일보는 그러면 어디 나가가지고 정론지라고 하지를 말든가. 그냥 독자가 요구하면 따라가는 그런 상업지라고 그냥 표방을 하든가. 무슨 지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공이 유튜브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유튜브의 댓글에 따라서 움직이는 유튜버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본인들이 그러고 있네. 조선일보의 증세가 예. 매우 심하고 이 조선일보가 그리고 한번 학습 효과가 있어요. 박근혜 때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그래도 버티다가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그 당시에 극우 세력들이 한번 기고를 해보시오. 그래갖고 극우 세력들 지면을 아주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그랬었어요, 편집국하고 그때도? 요 오피니언을 분리를 하는 식으로 이제 피해가고 그랬는데 네. 사실 소용이 없었던 거고 이런 게 예상이 되니까 연초에 사실 회장님이 올해는 외풍이 심할 거다 그 얘기를 그래서 한 거죠. 그러면서 방침을 정확히 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주 이제 이런 악질적인 상황으로 가면서 매체 환경을 아주 악화시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적어도 근데 이런 상황은 이 매체 환경의 악화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적어도 그런 집권 세력의 중심을 잡든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집권 세력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책임해. 그렇죠. 강성 지지층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이제 뭐 지금 정신을 잃어버린 상황이니까 이 집권 여당도 요 지금 조선일보의 태도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가니까 우리도 같이 막 가는 거에 편승하고 가자 이런 태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그런데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당장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생명부지를 할지 모르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선거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대선 치르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여론조사가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다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분위기로 어떻게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지금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은 심상치 않아요, 지금. 뭐 이게 작전인지 뭐 공작이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국민저항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막 쓰냐면은 제가 아까 보고 왔는데 국민이 1,000만 명이 예를 들면은 법원을 때려 부수면 그거 누가 뭐라고 못 한다. 그렇지. 1,000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때려 부수면 그걸 수사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대응할 수 있겠느냐? 다음번 집회엔 1,000만 명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을 다 식별하지 못한다 이거죠. 잡아넣지를 못한다. 그 정광훈이라는 그렇죠. 목사라는 네. 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막 쓰는데 저항권이라 그러면서 사이비 기독교 단체라고 부릅시다 그냥. 교도소에서 예. 끄집어내자 그러잖아. 예.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막 쓰는데 그게 일정 정도 호응이 있는 분위기예요. 또 이게 완전히 뭐 야 너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논리는 제가 운동권 출신이지만 예? 과거에 이제 운동권 시절에 꿈꿨던 뭐 그런 얘기지 이게. 그리고 그때는 그리고 이게 무슨 불법을 저질러 이게 아니고 예. 예를 들면 국민 저항권이라는 논리도 아주 지금 기분이 나쁜 게 독재 정권에 그렇죠. 안에서 헌법을 파괴한 독재 정권에 향하는 국민 저항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독재를 하고 있고 그 독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예. 민주공화정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이런 경우에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군도 장악됐고 무슨 수사기관도 장악됐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경우에 국민 저항권을 이제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민주공화정을 지금 파괴하고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독재를 하겠다는 사람을 지금 법치가 작동해가지고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집어넣은 거를 지금 옹호하겠다고 나서는 게 어떻게 국민 저항권입니까? 그게 폭동이지.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제가 볼 때 합리적인 국민들은 이것을 옹호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금 생각할 거거든요. 여론조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다른 또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지금 나중에 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오는 거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판단할 건데 이 상황을 분간을 못해서 여당이 지금 말씀하신 조선일보와 똑같은 논리로 이 상황에 편승해서 좀 이 상황을 좀 벌어보고자 하는 이 정치적인 이득을 좀 벌어보고자 하는 이런 태도로 가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지금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집권 세력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도 자유통일당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지난 총선에 후보를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펀드 모금액이 원래 50억 원이 목표였는데 100억도 넘게 모았어요. 오 그래요? 많이 모았어요. 근데 다 보전 받을 줄 알았지. 예. 근데 보전 못 받았거든. 이제 빚더미에 올라 있어.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해야 돼. 거기도 지금 돈의 논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철거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헌금 받아가지고 5만 원씩 나눠줄게. 사람들 누구 데리고 오면 5만 원씩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미스 그렇게- USA 보니까 이번에 저 미국 갈 때 1등석 타고 가셨더만. 지출하는 금액보다 들어오는 금액이 더 커요. 예. 좀 빨리 그 빚도 갚아야 되고. 왜냐하면 그 돈이 펀드 모금하고 난 다음에 이자까지 붙여주겠다. 3점 몇 프로 이자 붙여서 되돌려주겠다고 했던 돈이거든. 예. 그거 못 돌려주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직도. 참 서글프게도 이런 돈의 논리가 작동하고 극우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1등석이면은 미국까지 1,000만 원 넘지 않나요? 1,000만 원 되겠죠. 1,000만 원 넘죠. 1등석이면 되지. 돈 많은 사람인데 그게 걱정이겠습니까? 뭐 신도들한테 그냥 헌금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건데. 아니 저기 극우 아스팔트 노인들은 저기서 물밥 먹으면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정광훈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테니까 하나님이 네. 당연히 1등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종교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예를 들면 목사를 추앙하고 그 목사를 통해서 본인이 천당에 간다라고 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미국이나 프랑스가 화낼 것 같아요. 저항권이 맨 처음 나온 게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내가 예를 들면 폭정의 정부를 갖다가 갈아엎을 수 있는 건 권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영국 식민지였잖아. 예, 그렇죠. 그다음에 식민지였잖아. 1789년, 전 네. 1792년도 프랑스 혁명을 할 때 그때는 국민 저항권, 폭정에 맞서는 겁니다. 폭정에 맞서는 국민 저항권은 권리 정도가 아니라 의무라고 얘기해요.
아니 공화정에 있는 국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권리를 뺏는 자에 맞서서 싸우는 건 권리가 아니야. 의무야라고 얘기한 그 거룩한 정신을 가져와가지고 조배숙이라는 그 이 주둥이에서 예. 국민 저항권이 나오고 천공 거기다가 정광훈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 어떤 거냐면 조르조 아감벤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예. 이 학자가 쓴 책이 내전이에요. 내전. 내전이 어떤 거냐면 그 내용 중에 피해 의한 혈족 관계와 시민성 사이에서의 이 식별이 안 되는 영역을 만들어낸다. 이게 내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미도 못 알아보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소위 내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들을 만들어내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게 국민들이 그러니까 식별하지 못하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마피아가 장악하는 것 같은 그런 거네. 예, 그러면 이 비식별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누구도 둘 중에 하나에 들어서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쪽에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도층 같은 경우는 어느 편을 들거나 아예 빠져버리거나.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볼 때 여론조사에서 그래야 안전하지. 그렇죠. 근데 안전하지도 않아요. 어느 편을 안 들게 되면. 예. 지금 마찬가지로 왜 편 안 들어라고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아, 말씀하신 한동안. 것처럼 지나가다 술자리에서 너 왜 그 편 안 들어? 안 죽는 거지 뭐. 거야. 법원 앞에서 나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 시민이에요. 그래도 때렸다잖아요. 그 지나가는 중학생한테 너 중국- 중국인이냐? 그리고 때린다잖아. 나 기자들 그냥 때리는 거고. 그 비슷한 거지.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이 아가멜이 한 얘기가 뭐냐면 테러와 내전은 현대 정치의 오히려 일상적인 구조가 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이게 매우 위태롭다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정확하게 트럼프가 했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일부 똘마니 정치인들과 여기에 가장 상부에 있는 순회인 소위 수괴인 윤석열과 그 내란 집단들이 이걸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트럼프랑 근데 비교하는 진짜- 것도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푸틴이랑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근데 나는 이런 정치 네. 유튜브에서 지금 조르주 아간벤까지 나와가지고 논하는 거는 굉장히 품격이 높은 품격이 얘기거든요. 높은 지금. 이야기. 아니 그리고 아니, 트럼프랑 네, 방금. 비교하는 게 조금 좀 이상한 게 트럼프가 물론 이제 국회 미국의 의사당 난입 사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푸틴이랑 좀 비교해야 될 것 같은 게 힘과 권력으로 윽박지르는 것 같은 양태는 푸틴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푸틴이랑. 그러니까 예. 그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게 폭정을 일삼는 독재자나 권력을 가진 권력자한테 국민이 정하는 게 저항권인 거지. 그렇죠. 이들의 생각에서는 그게 또 성립될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민주당이 법원도 장악하고 헌법재판소도 장악하고 세상을 다 장악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권력은 거기에 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힘없는 약자시니까 그러니까 권력 있는 것들하고 싸우는 건 국민 저항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생전 처음 들어봤어. 그런 아니, 국민 저항권이라는 거.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야. 그러니까 집권여당 국민의힘이고 윤석열이 그동안에 지 멋대로 했잖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단어가 나왔잖아요. 고립된 약자라고요. 헌재에서 그 윤석열 변호인단 한 얘기가 예. 어떻게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될 수 있냐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서 네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오늘 한겨레 신문이 기사 안에도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처럼 예. 미국의 온라인 음모론 집단이 큐어논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트럼프에 대한 계속 거짓 그 음모를 계속 퍼뜨리는 역할도 했고 거기에 자극받은 사람들이 2021년 16 사태라고 불리는 의회 폭동, 의회 난입하는 일을 벌였거든요. 근데 BBC에 있는 출신 언론인이 설명하기로는 미국 국민의 4명 중 1명은 큐어논을 믿고 있다. 음모론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하고 사실 비슷할 수도 있다. 이게 현실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폭동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음모론을 통해서 조장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도 미국 못지않은 이미 법원을 사법부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였지만 헌법재판소도 뭐든 무력하고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뭐 종교계나 이런 사람들이 괜찮아. 우리가 보호해 줄게. 윤상현 같은 인간. 지는 그리고 미국 가는 이런 인간들이 괜찮아. 풀어줄 거야 우리가. 환경 같은 인간. 내가 변호해 줄게. 공짜로 변호해 줄 거야. 아닌데. 저 모금액을 써놨더라고. 또. 그게 이제 그것도 공짜라는 말에 네. 이제 의미가 예. 실비는 이제 써야 된다. 아, 실비는 써야 예, 된다. 근데 이제 예. 이윤이 남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공짜다. 그래서 그 실비를 쓰기 위한 모금을 하겠다. 뭐 이런 이상한 논리죠 지금. 그럼 그 전도사라는 사람은
그 전도사님은 월급을 거기서 받으려고 하는 모양이지? 예? 본인은 그래서 가로치고 요것과 관련된 거에 이제 성금을 내줬으면 거기에만 쓰겠다라고 이제 본인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표정 관리하기가 진짜 힘든데요. 네. 약간 미친 사람들 같아요. 표정 관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하는 행위가 정당성이 부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무슨 짓을 저질러도 된다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지금 이번에도 봤던 것처럼 굉장히 젊은 층이 뛰어들잖아요. 사회에 소외됐다고 하는 분노나 이런 것들을 가졌던 층이 또 뭐 이번에 또 얘기 나오지만 청년들,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에 여성들이 많이 남자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주로 20대 여성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는 것을 보면서 페미니즘에 반감을 가졌던 친구들이 일로 붙어가지고 일종의 전이 노릇을 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절대 안 되고 검찰하고 경찰 모든 사법기관이나 모든 공권력을 다 투입해서라도 그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예, 이 부분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는 이유가 없으면 나오지 않았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유라는 게 진영 논리가 이유를 제공을 합니다. 아까 QAnon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QAnon 음모론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용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미국이라는 국가에 딥스테이트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 선출된 권력과는 관계없이 아주 저 깊은 곳에서 따로 의사결정하는 단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 엘리트들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 딥스테이트의 의사결정을 하는 걸 파고 들어가면은 사실 외계인들이다. 그리고 외계인들의 조종을 받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아동성 범죄자들이고 왜냐면 외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피자집 지하에서 이제 그런 외계인 아동 성범죄자는 어떻게 연관되죠? 그것도 이론이 있는데 네. 그 굉장히 복잡한 이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설명 네. 설명 거두고. 예. 그래서 이 이론에 의해서 피자집 지하에서 이제 아동성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쳐들어 갔던 거구나. 그때 힐러리 때.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피자집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뭐 이게 있는데 피자를 애들이 좋아해서 그러나? 그 무슨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그걸 다 그렇게 근데 이제 단순하지는 않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예. 근데 이거 그냥 들어도 황당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여론조사 해보면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미국인의 4분의 1이 믿고 있다 이런 결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 상당수가 어쨌든 간에 물어보면은 그런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정말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런 것 같다 이런다기보다는 그 진영 논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편 이론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편 얘기니까 맞아 이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2030 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윤석열은 그냥 이거 계엄 선포한 것이고 계엄 선포한 게 나쁜 거야. 요것만 딱 있으면 이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윤석열이 계엄 선포한 게 이유가 있어. 그리고 이 윤석열이 계엄 선포 정당하게 선포했는데 이것을 뭐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탄핵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지 않게 하고 있는 뒤에 음모와 이유가 있어. 이 음모와 이유가 뭐냐? 민주당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기 대선을 하려는 거야. 그리고 그 또 뒤에 배후의 이유가 뭐냐면 그게 중국이야. 이게 있어서 이것을 진영 논리로서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갔더니 옆에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 탄핵 찬성을 얘기하는 집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집회는 차이나머니로 뒤에서 돈을 대가지고 조직된 집회이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들의 집회를 보고 이게 극우 유튜브에 의해서 물밥을 먹으면서 예. 돈으로 이제 지원된 집회이다라고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와 이제 비슷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차이나머니로 조직된 집회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영 논리에 의해서 지금 장착이 돼버렸어요. 이 자신들의 논리에. 근데 그걸 얼마나 믿는지는 모르지만 진영 논리로서 말을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를 그러면 누가 주입하고 누가 주장하고 지금 누가 그들에게 그러한 행동에 정당화를 시킬 수 있는 무기를 누가 줬느냐? 지금 이 집권 여당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다. 김민전 의원이 그렇게 행동하고 지금의 권성동 이 권영세 쌍권 체제가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회를 좀먹고 있느냐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권 여당이면 상식적으로는 꼭 그런 이야기를 이런 순간에 딱 해줘야 되거든요. 최상목이든 권성동이나 뭐 권영세든 그런 정치인들이 또는 조선일보의 주필이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자신들이 진짜 국민들한테 책임을 지는 지식인이고 정치인들이라면 부정선거 같은 건 없습니다. 저희가 다 취재를 해봤어요. 조선일보에서.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전 후보가 떨어졌을 때가 있었죠. 2012년인가? 네, 그때 2012년도에. 떨어졌었을 때 뉴스타파가 초창기였거든요. 뉴스타파 초창기였는데 그때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막 일어났었죠. 뭐 김어준 씨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뉴스타파 그때 가서 찾아보세요. 저도 그때 초창기 멤버니까 뉴스타파는 부정선거가 없다. 현장 취재를 통해서 부정선거가 없다. 부정선거 이야기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에? 아니 그리고 윤석열 씨 저 민주당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총장 됐을 때도 윤석열 씨 지금 거짓말하네. 어? 그 검사 이렇게 해서 쓱 변호인 만들어주려고 했었잖아. 윤우진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뉴스타파 회원들이 3,000명, 4,000명 나갔어요. 3,000명, 4,000명 나갔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조선일보에서 뭐 구독자가 뭐 얼마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4만 명 회원도 안 되는 수준에서 3,000명, 4,000명 나가는 거면 뭐 그냥 10%, 20%가 그냥 매출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네.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이 난 지 8시간 만에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에요. 그렇지. 헌법기관이 예를 들면 폭도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8시간 동안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8시간 만에 한다는 얘기가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합니다. 근데 이건 기원이 있어요. 2019년도에요. 우리 의사당이 습격을 당합니다. 우리 공화당한테. 공수처법 통과시킨다고 하면서 들어가요. 그때 어떤 처벌이 있었느냐?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나경원 바로 들고 국회 안에 설치고 앉아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재판이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는 끊임없이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폭동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폄하시키고 폭력적으로 누르고 행위를 해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보수가 이런 힘을 가지고 눌러고 싸움을 해도 내가 처벌받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켜켜이 쌓여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광훈이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교도소를 습격을 해서 결론적으로 습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을 빼오려면 그냥 가서 야 내오세요 그럼 내줍니까? 그러니까 그 교도소를 습격하라고 말할 정도의 사태까지 얘기를 해도 우리 공권력은 그냥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어도 폭력을 보수 세력 스스로가 그냥 다 용인해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후에 이 수사 과정에서 아주 그냥 예를 들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진행된다? 제가 볼 때 앞으로 헌법기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저걸 누가 지켜요? 아무도 안 지키지. 그렇지. 그럼 판사가 이제 누구 말을 따르겠습니까? 힘센 놈 말 따르는 거예요. 무슨 법치가 있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에 선전선동 빼겠다고 그렇게 난리친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가 이렇게 떠들어도 되게. 왜냐하면 지금 확신병명인 내란범이 펄펄 살아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동조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버젓이 있고 극우 유튜버나 극우 세력이 있고 거기에 시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걸 선동하는 걸 같이 내란에 동조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 특검한테 맡겨놓으면 수사하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서부지법을 폭도들이 들어가가지고 침탈한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특검이 수사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그것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의원들이 처벌받을까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땐 이번 법원 침탈로 폭도들이 난입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충분히 구실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용인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 나오고 철저하게 싸그리 구속수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내란 폭동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잠시 광고 후에 여론조사 이야기 하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로 최대 30만 원입니다.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이고요. 무려 합하면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면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합니다.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십시오.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령의 정치본색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시면 가입과 동시에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새 이벤트로 혜택 더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 뭐 아시아 투데이? 에너지 경제신문.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뭐 여기도 나왔던데 그것도 한번 욕을 엄청나게 거기는 먹고 나니까 윤석열 지지가 50%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스킵하도록 윤석열 할게요. 구속까지 직무도 못하는 사람을 네. 무슨 지지율 조사라고. 지지율이 그 50%가 나왔어. 그 조사는 네. 예술, 아트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봤어요? 보통 네. 그렇게 조사를 하면 네. 윤석열의 이 국정수행 지지율을 묻는다면은 네.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네.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물어야 묻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50대 49 나왔던데? 그래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왜냐하면 국정이라는 거는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예.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50%가 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놀라운 조사는 영남에 물었습니다. 에? 영남에다가 물었습니다. 예, 그 영남에다 물은 거예요. 영남에만 물었어요? 네, 영남에 있는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 제목은 그게 이제 아마 일부 그래서 보수 인터넷 매체에만 제목이 그렇게 나왔을 텐데 제목은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율 50%, 윤석열 지지율 50% 넘었다. 네, 이렇게. 가짜 뉴스네. 진짜 가짜 뉴스네. 가짜 뉴스가 안 되는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게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악의적인 거지. 예.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밝히지 않으면 50%라고 하는 숫자는 조사한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영남을 조사했으니까. 예. 팩트야. 그건 사실이야. 영남에서는 괄호치고 괄호 빼고는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지지율 50%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일부러 언론사가 어디까지 짝짝꿍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뿌린 거예요. 예. 이거는 지난번에 40% 넘는다고 하는 그 조사 나오고 난 다음에 하도 비판 여론이 많이 생기니까 한 번 더 조사했어. 한 번 더 조사해서 그 봐 우리 말이 맞잖아. 이러면서 오히려 반박하는 성격으로 그렇게 여론사를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걸 버젓이 다 인용을 해. 그래서 예술이라고 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예술 활동이다. 어떤 여론조사나 과학이 아니고 네. 이거는 어떤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계식 활동은- 여론조사 방법인 거예요. 우파의 뱅크시 같은 거다 이거는. 네. 근데 왜 그거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에 올리고 막 그래? 예술 활동을. 그것도 하나의 예술 활동이다 이거는. 아니 그거는 제가 볼 때 시스템상 그러니까 그걸 네. 볼 수가 없대요 사전에는. 그러니까 선관위 그 저기에서는 미리 볼 수가 없는 거고 일단 네. 신고해서 올리면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네. 것만 올려놨다가 네. 여론조사 공표 후에 48시간 이내에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구체적인 데이터 상세 그 데이터는. 기간 동안에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 핵심이. 미치겠네. 예. 그 진짜 조사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좀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 큰 조사 기관들 리얼미터에서도 국민의힘 지지가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예. 역전이 됐죠 민주당이랑.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네, 예. 이번에 역전으로 나왔죠.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숫자를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이 39. 민주당이 39. 6.5% 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거든요. 오차범위 바뀌네. 네, 예. 바뀌라고 나왔어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3.1일 테니까. 네, 맞아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예. 일주일 전 조사하고 비교했을 때 정권 연장률은 7.4%포인트 또 상승했고 정권 교체율은 6.7%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정권을 연장해야 야권에 된다고 의한 나왔습니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8.6, 예.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 와, 그러니까 정권 연장이 더 높아. 윤석열이 거의 관저 국민이 찾아온 나오죠. 의원들한테 내가 집권 기반을 이제 마련했어. 정권 교체 정권 연장 가능하겠네. 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재집권 기반은 내가 만들어줬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의 조사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대단하다. 근데 요게 이제 이 리얼미터 조사 예. 저는 이제 뭐 이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이나 이런 거를 공격을 하고 뭐 이러기보다는 그렇죠. 지금의 정치 상황을 계속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 정치 맞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음. 지난주에도 아마 여론조사 관련된 설명을 많이 이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같은 구도가 그대로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전화를 하면은 어떤 계층은 전화를 해서 응답을 안 하는 사람,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예를 들면 안 하는 사람, 응답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라고 전화를 하면 뭐 받겠습니까? 사실 저조차도 예를 들면 여론조사 전화 자체가 잘 안 오기도 하지만은 네. 받는 경우가 뭐 거의 없거든요. 정말 작정해야 받는 것이지. 근데 만약에 지금이 대선 일주일 전이다. 그러면 받을 거거든요. 그렇죠. 기를 쓰고. 그래도 네. 내가 좀 지지하고 싶은 그런 후보가 이 여론조사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진영 논리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윤석열의 이 체포나 이런 이 구속 이런 건 부당하다고 지금 생각하게 된 이 조직화되어 있는 이 강성 지지층의 경우에는 오면 바로바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경우는 1000명이다라는 게 할당돼 있잖아요. 1000명 채우면은 이제 여론조사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층 내지는 중도층이 전화 받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다 받으니까는 먼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통 다른 계층은 전화를 받으면 그 중에는 민주당 지지해요. 아니요, 난 아무도 지지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충 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의 농도 자체는 별로 높지 않을 텐데, 근데 요 국민의힘 지지해요라고 하는 이 보수층에 지금 빨리빨리 전화 받는 사람들의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농도는 굉장히 높은 거죠. 이 빨리 전화 받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굉장히 이제 높게 이제 이 사람들이 잡히는 거고, 특히나 이 조사는 ARS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ARS가 꼭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네. ARS 조사가 우리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말을 들어봐도 원래 고관여층 여론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원래 지금 국면에 이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고관여층이 여론조사에 ARS에 많이 반영이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초고관여층이 지금 응답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근데 여기서 초고관여층이 된 사람들은 지금 강성 지지층인 거잖아요. 이것도. 그분 그러니까 바쁘네. 서부지법에도 가야 되고. 그렇죠. 막.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최근에 기사 나온 걸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같은 상황에 지금 같은 한국 상황에서 정치 여론조사라는 거는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예. 그런 상황을 감안하고 이 조사를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점이 딱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체포영장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부터 저희 사회 여론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가 나오면서부터 완전히 제가 볼 때 세팅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데 갤럽 같은 경우도 지난주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둘째 주 조사가 진보가 1000샘플 중에서 마이너스 64, 그렇죠. 보수가 플러스 64. 그러니까 그렇죠. 총 128개의 샘플의 변화가 있었던 측면이 있고 그렇죠. MBS도 유사한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갤럽이나 이런 데는 바로바로 로데이터가 나오는데 지금 리얼미터는 제가 볼 땐 오늘 나왔으니까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아마 올라올 거, 내일쯤 올라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좀 유사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론조사 꽃내 말에 의하면 70대 여성은 거의 예를 들면 그걸 채울 수가 없었대요. 70대 여성. 예, 근데 지금은 바로바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세팅되어 있는 상황이 그럼 누가 이렇게 할 것이냐? 최근때 극보수층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하나 그다음에 저기 여론조사를 또 하나 내가 여론조사 빚이라고 얘기해서 서울의 소리가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해봤다는 거죠. 20대들한테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 조사를 또 한 거잖아요. 그래서 뉴진스? 당신들 노래 아냐 이렇게 네. 얘기했더니 뉴진스 노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60, 70대가 20대를 가장해서 여론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네. 저는 말씀하신 고관여층, 그러니까 초고관여층이 다양한 여론조사의 기법들을 습득을 해서 네. 전화 오자마자 바로바로 반응을 하면서 1000샘플에서 적어도 제가 볼 때 100샘플 정도를 이렇게 선점을 하게 되면 정당 지지율은 그냥 확 좁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전 그러면 이걸 보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이 보정을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보정하거든요. 응답자가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응답자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ARS라는 거는 기계식이기 때문에 기계의 음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듣고 이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음성으로.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요. ARS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20대로 눌러야지 20대 여자로 눌러야지 라고 하면 그렇게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 말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20대 여자가 다 찼으면 그 사람을 탈락시켜버리고
또는 70대 남성이 다 탔으면 그 사람을 마지막에 탈락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대 여성은 잘 안 차는 안 차죠. 예. 안 차는 그 집군이 그 군이거든요. 그 여성이기도 하고 70대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찹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보통 이제 무선 휴대폰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안 차는데 그게 빨리빨리 차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분들이 굉장히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거지. 나는 윤석열을 맹렬히 지지하고 하는데 그 뜻을 널리 알리고 싶은 거야. 빨리빨리가 이게- 아니라 예. 전화가 올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그렇죠. 바로 받는다는 거니까. 예. 근데 이게 예. 같은 조사 방식으로 쭉 계속해 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조사 방식이 엉터리다 이렇게 저희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별로 응답자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조사했던 거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발표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 같은 경우에 이 조사가 정말 어디에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를 한 번쯤 자기 조사기 때문에 리얼미터가 그걸 같이 분석해서 내줬어야 할 맞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특별히 사실 분석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기사를 봐도. 그렇죠. 그리고 기자들도 그냥 그거 받아가지고 분석할 능력도 없고 하니 논란이 또 휩싸일 수 있으니까 그냥 숫자만 덜렁 그냥 갖다가 국민들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는 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한번 좀 규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몇 가지 근거 때문인데요. 한번 봐보세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을 많이 앞섰잖아요. 리얼미터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46.5가 나왔어요. 음. 근데 리얼미터도 이 자료에 공개를 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호남에서 어떻습니까?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높아요. 46.5라고 하는 게. 호남에서 30%가 넘더라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예. 그러니까 나올 수 예를 있는 들면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46.5가 나온 거는 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서 제일 높은 지지율이고요. 제일 높은 지지율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현격히 높은 지지율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수층이 직결했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39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46.5예요. 근데 나머지 기타 정당 지지율 다 합쳐봐야 한 6% 남짓되거든요. 7%가 안 돼요. 그럼 무응답층이 6.5야. 그러니까 무응답층이 아니라 무당층이 6.5야. 예. 대한민국의 무당층은 6.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대선 국면에서나 나오는 숫자죠 그렇지. 이게. 그렇지. 그리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호남? 지지율을 보면 호남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54.6, 네. 국민의힘이 27.4가 나와요. 오. 호남에서. 예. 이 기존의 어떤 여론사 패턴하고 많이 그렇죠. 벗어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 정권 연장하고 교체론에 관한 의견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지금 데이터가 정리된 게 아니어서 정권 연장이 더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죠. 리얼미터는 광주 전라에서 그렇죠.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34.9%가 나와요. 광주 전라에서 예, 정권 연장이 정권 연장이 거의 35% 가까운 숫자가 나오고요. 거짓말이야. 저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여론조사가 아니고 거짓말이야. 58.3이 나와요. 어. 이 숫자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인천 경기는 대표적으로 가장 30, 40대, 50대가 많이 분포한 지역이고 가장 진보성이 뚜렷한 지역이라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인천 경기의 경우에 여당의 정권 연장이 50.8이 나고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44.7이 나와요.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던 한국 갤럽 조사 그때도 제가 그랬지만 보수 과표집이 되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무조건 잘못된 조사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곤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나의 어떤 이념적인 성향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는 그 전국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달리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수층 가운데서도 중도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도 성향도 나 이번엔 보수라고 답변했다가 이번엔 중도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갤럽도 약간 갸우트했는데 이번에 리얼미터 조사는 이건 확실히 보수가 과표집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조사라고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갤럽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당장 티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주던가 했었어야 하고 언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든 아니면 여러 분석이 나오든가 그것도 같이 전해줬어야 마땅한데 뭐 늘 똑같은 조사였으니까 그냥 발표하면 끝 이렇게 해버리면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독을 할 가능성이 있고 밴드웨건 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해석을 또 언론이 시도하는 것도 저는 보면서 상당히 좀 이게 맞냐 싶은 게 이걸 해석을 또 여러 이제 이 리얼미터 조사가 아니라 지난주 조사를 해가지고도 이제 많이 해석을 시도했는데 결국 이제 많은 이런 조사가 계속 연이어 나오니까 결국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민주당의 폭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폭주와 어떤 과한 뭐 어떤 액션들 때문에 국민들이 야 이제는 윤석열 정권은 일단락됐고 이제는 이재명 정권이 맞냐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품고 있다. 요거를 많이 평론가 내지는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분석을 하는 단계로 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네. 물론 이제 그런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를 들면은 이 민주당이 지금 요 국면에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실제로 과한 걸 많이 했으면 저도 뭐 그런 분석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오히려 저는 뭘 안 하지 않았나? 사실 오히려.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 이외에는 사실 뭐 별로 한 건 없는데 예. 이번에 특검법 통과시킬 때도 오히려 국민의힘이 주장한 거를 많이 수용해가지고 지금 통과시켰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특검법 발의한다고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특검이 오히려 통과되니까는 아 특검은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반대합니다. 거부권 행사해주세요.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뭘 과하게 했다는 것이냐. 저는 분석도 이상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좀 이런 맥락들을 좀 더 풍부하게 갖고 가야지 단순히 이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아 민주당이 지고 있으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지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과했어. 단순하게 이렇게 가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 계속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데요. 물론 뭐 보수 쪽에서는 반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정가의 보도야. 그냥 이재명만 갖다 붙이면 모든 게 다 합리화돼. 이런 논리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학폭으로 애 갖다 데려다 놓고 계속 때렸어. 계속 때리니까 어느 날 얘가 막 왜 때려? 그러면서 저항했어. 저항하고 난 다음에 저항하니까 그 분이 안 풀려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했어. 그러다 경찰에 붙잡혔어. 그랬더니 쟤도 저항했잖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논리가. 그렇죠. 이게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들리게 만드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사고방식하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 바라보는 게 이런 거야. 윤석열은 집권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지나서부터 계속 30% 이하 지지율, 30%를 제대로 넘어본 적이 없어 대통령 지지율이. 예. 쭉 계속 부정평가가 쭉 그냥 70% 가까이 집권하면서 내내 했던 정부예요. 그 다 그럼 이재명 탓이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그러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덤비다가 이재명이 거기서 민주당이 저항할 수 있잖아요. 저항했어. 저항하고 나니까 그봐 우리가 30%도 지지 못 얻었던 게 다 이재명 탓이야. 있다고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이렇게 화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렇게 화를 내게 만들어서 네. 이 프레임 자체를 갖다가 이재명이라는 사람들을 갖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 둘이 예를 들면 대등한 관계에서 그러니까 최상목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공수처와 경호처를 두 기관 간의 충돌이라고 만들어서 법 집행을 막는 자라는 규정이 아니라 둘이 싸운 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전국은 소위 고립돼 있는 외로운 약자인 윤석열에 맞서서 저 밖에 앉아가지고 자유롭게 있는 이재명이라는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 핵심은 어떻게 하면 내란을 진압할 것인가 그리고 내란의 범죄를 단죄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언론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지금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된 내용들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예.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좀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중간에 제주한국 여객기 참사도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내란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도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국민들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굉장히 시간이 지금 벌써 한 달 반 정도 지나가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일상에서 돌아왔을 때는 윤석열이 그렇게 했었나?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정말 끔찍한 사회에 살고 있었을 거란 생각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상당수 분들은 좀 둔해진 측면도 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끊임없이 이제 옥중에서 메시지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주는 작업들이 유튜브에서도 좀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언론에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왁각되겠어요. 아무리 보수 언론이라 하더라도
가면서 서서히 정리될 거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 같은 거 잊지 않는 거. 예. 그리고 여론조사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 부안해동하거나 언론이 부안해동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여론조사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윤열 정치본색이었고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